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 중인 김세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가 저희 서울 서밋이 10주년이 되는 나름 기념적인 날이라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저희 고객사인 하이퍼커넥트가 AWS 그라비톤으로 워크로드 서비스들을 이전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과 챌린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이퍼커넥트의 데브옵스 엔지니어이신 이선엽님과 함께 같이 전달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AWS 그라비톤 서비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ARM 기반으로 ARM 칩셋을 제공해드리는 하나의 그 EC2 인스턴스 타입 중에 하나인데, 기본 그 x86 아키텍처의 인스턴스보다 비용은 20%, 에너지 효율은 60% 정도 더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인스턴스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들도 있고 매니지드 서비스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 예를 들면 아마존 RDS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EKS,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오픈서치나 많은 서비스들이 그라비톤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니지드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외에 실제 개발하신 코드를 작동시키는 EC2 위에서 그라비톤을 이용하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CI/CD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나, 만약에 컨테이너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빌드, 여러 가지 것들 고민하실 텐데, 그런 고민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라비톤으로 바꿨을 때, 아키텍처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성능 튜닝이나 어떻게 성능을 끌어올리는지, 이런 것들을 하이퍼 커넥트에서 그동안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내신 내용들을 오늘 세션에서 전달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AWS 그라비톤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할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사실 안 쓸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매니지드 서비스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만한 가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라비톤으로의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그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AWS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맞춤형 실리콘을 안나푸르나랩과 같이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올라가고 있는 그 가상화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칩셋으로 변경을 시킨 AWS의 나이트로 시스템이 있죠. 저희들이 2017년 출시를 했고, 그 이후 모든 EC2 인스턴스들은 이 나이트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칩셋으로 나이트로 시스템을 개발을 한 다음에 대부분의 스토리지에 대한 워크로드, 네트워크에 대한 워크로드들을 다 나이트로 시스템의 칩셋으로 업로드 시키고, 그에 따른 보안도 더 올라가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하이퍼바이저 외에도 2018년에는 당시에는 AWS EC2 A1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1세대 그라비톤 프로세스를 출시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4세대까지 그라비톤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ARM 베이스의 칩셋 말고도 저희들이 딥러닝을 위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AWS 인퍼런시아나, 그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훈련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니움 같은 칩셋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실리콘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전문화인데,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칩셋은 어떤 범용적인 형태의 워크로드를 위한 것들이 아니고 AWS에서 시스템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어떤 클라우드 상에서의 이런 시스템들 워크로드에 가장 전문화되고 최적화된 시스템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실리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부분이나 다른 혁신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칩셋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 당시부터 하드웨어나 OS, 거기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팀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최적화시키고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WS는 지속적으로 이런 맞춤형 실리콘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비톤은 AWS, 아마존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EC2라는 인스턴스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의 타입입니다. 비용, 보시는 것처럼 비용은 최대 20%, 에너지 소비 효율은 60%까지 기존 X86 대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ARM 베이스의 이제 서비스를 AWS 그라비톤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8년부터 A1 타입의 그라비톤 ARM 프로세스를 출시한 이후 2019년, 2021년 그리고 작년 리인벤트에서 그라비톤 4세대 프로세스를 출시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출시될 때마다 코어들은 더 많은 코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성능도 보통 20%에서 25% 정도의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들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그라비톤 4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이후에 한 가지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미리 보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지금은 그라비톤 3를 통해서 많은 비용 대비 성능에 대한 이점들을 가져가시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로 있는 형태고요. 오늘 발표를 드릴 하이퍼 커넥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이퍼 커넥트가 운영을 하고 있는 아자르라는 서비스는 저희들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인 아마존 EKS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워크로드들이 이 그라비톤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글로벌 고객들도 그라비톤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서 비용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이점들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으시고요. 그라비톤 프로세스가 출시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주년을 맞이해서 그라비톤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잠깐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가 되게 간결합니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출시가 되었고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훌륭한 프로세스다. 5주년 됐다. 앞으로 매년 더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해 드릴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주요 메시지인 것 같고요. 작년에 발표된 그라비톤 4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그라비톤 3 프로세스보다 소켓당 코어 수가 거의 50%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단일 시스템으로 따지게 되면 그라비톤 3보다 3배 더 많은 코어, 3배 더 많은 메모리 캐패시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PU 소켓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소켓은 코헤런트 모드로 2개를 따로따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 하나로 묶어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묶게 되면 DDR5 메모리를 12개까지 연결을 하실 수 있고 각각의 메모리 밴드위스는 최대 500GBps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가장 스케일이 크고 성능이 좋은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라비톤 4 인스턴스는 8세대 EC2 인스턴스고 RH라고 하는 메모리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미리 보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미리 보기를 신청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퍼 커넥트의 이선엽 데브옵스 엔지니어님을 모셔가지고 하이퍼 커넥트의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 커넥트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약 2년간 300개 이상의 내 외부 서비스를 그라비톤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마이그레이션 중 부닥친
많은 챌린지와 그 챌린지들을 해결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 전략 소개에 앞서 저희 하이퍼 커넥트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퍼 커넥트는 글로벌 영상 메신저 아자르, 그리고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하쿠나 라이브,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등의 여러 가지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 2014년에 설립된 글로벌 영상 기술 기업입니다. 저희 하이퍼 커넥트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서 인프라 규모도 크고 그 비용이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3년 초에는 저희가 인프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라비톤 인스턴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텔 인스턴스에 비해 인스턴스 비용이 약 2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인스턴스들을 모두 마이그레이션 하면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겠다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하이퍼 커넥트 인프라를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유저가 앱을 통해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 그 트래픽은 클라우드 플레어를 타고 ELB를 통해 아마존 EKS로 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라, 컨플루언트 카프카, 그리고 RDS, 엘라스틱 캐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커넥트는 이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아자르, 하쿠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등의 제품들을 위해 30개 이상의 AWS 계정을 10개 이상의 리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돌고 있는 EC2 인스턴스의 80% 이상이 현재 그라비톤 인스턴스입니다. 이어서 저희 CI/CD 시스템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전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개발자들이 코드를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벨로퍼 포탈이라는 게 있어서 개발자분들께서 배포 요청을 하시게 되면 스피나커 파이프라인이 트리거 됩니다. 스피나커에서는 젠킨스를 통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헬름을 통해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들을 렌더링합니다. 이렇게 렌더링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들은 롤아웃, 카나리, 블루그린 등 여러 가지 배포 전략을 통해서 안전하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40개 이상의 아마존 EKS 클러스터와 4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벨로퍼 포탈에서 스피나커 파이프라인을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빌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비톤 지원을 위해서는 멀티 아키텍처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서 ARM64를 지원해야 합니다. 멀티 아키텍처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뮬레이터를 통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텔 인스턴스와 그라비톤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각 아키텍처에 맞는 이미지를 빌드한 후 도커 매니페스트를 따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크로스 컴파일레이션은 타깃 아키텍처에 맞는 툴체인을 사용해서 빌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빌드 성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 따른 이미지 빌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네이티브 노츠 방법으로 구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이 방법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실제로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인텔 인스턴스에서 AMD 64가 붙은 태그를 빌드하고 그라비톤 인스턴스에서 ARM64가 붙은 태그를 빌드를 합니다. 빌드가 끝나면 도커 매니페스트 크리에이트와 도커 매니페스트 푸시 명령어를 이용해서 매니페스트를 레지스트리에 푸시하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1, 2번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수행해서 더 빠르게 빌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RM64 이미지를 빌드하고 나면 그라비톤 인스턴스에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으니 그 전략 수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2023년 초 저희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로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프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먼저 세우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어서 각 단계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서비스 리스트업 단계입니다. 저희 인프라의 대부분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큐베CTL을 이용하면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밖에서 일반 EC2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어서 큐베CTL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통해 서비스 리스트를 분석하려고 했었지만 그룹핑이나 필터링을 단순하게만 할 수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CUR이라고 하는 AWS에서 비용 청구를 위해 생성하는 원장 데이터를 S3 버킷으로 익스포트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CUR을 분석하면 원하는 대로 그룹 바이 쿼리를 작성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인스턴스 아이디까지 알 수 있어서 태그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인스턴스라 하더라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CUR을 직접 분석하였습니다. CUR은 보시는 바와 같은 SQL을 기반으로 조금씩 변형하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공간 문제로 저희 장표에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GPU 개수 등 정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각자 상황에 맞게 SQL을 작성하셔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가공해서 모든 서비스들을 리스트업을 하였습니다. 2단계는 분류 단계입니다. 우선 저희는 서비스 개발의 주체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나누고 ARM64 아키텍처를 이미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이제 외부 벤더사로부터 제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외부 벤더사에서 ARM64를 지원하는 경우 공수를 별로 들리지 않고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같이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ARM64 아키텍처 지원을 기다리거나 정 급하다면 QEMU와 같은 에뮬레이터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경우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벤더사의 ARM64 지원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픈소스 제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 벤더와 비슷하게 ARM64가 지원되는 경우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슈를 열어서 ARM64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제품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해서 ARM64 지원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ARM64 지원을 직접 추가하는 방법은 이어서 설명드릴 인하우스 서비스의 경우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하우스 서비스입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 직접 개발해서 운영까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경우 빌드 파이프라인과 소스 코드 수정까지 필요할 수 있고 요구 사항에 따라 로드 테스트 그리고 추가적인 최적화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분류 단계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도커 이미지 분류 작업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도커 이미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각 서비스가 ARM64를 지금 지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도커 허브에 일일이 들어가서 사용 중인 태그가 ARM64를 지원하는지 확인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보는 CLI 명령어로도 알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방법은 도커 명령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도커 빌드X 이미지 툴스 인스펙트 명령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그 이미지가 지원하는 플랫폼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ARM64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ARM64를 지원하지 않는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령어가 되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기도 좋고 이를 이용해서 스크립팅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그라비톤 인스턴스의 사용률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기준으로 한 사용률은
전체 vCPU 사용 시간 대비 그라비톤 vCPU 사용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vCPU 사용 시간은 1단계에서 CUR 분석을 통해 알아낸 vCPU 수와 그리고 UCG 어마운트를 곱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퍼커넥트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알아낸 그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 뒤에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을 제외해서 모두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2024년 1분기까지 80%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라비톤이 인텔에 비해서 2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가정하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전체 EC2 비용에서 16% 정도의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었고요. 이 목표는 하이퍼커넥트를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 기업마다 각자 상황에 맞게 목표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4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마이그레이션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난이도와 임팩트, 서비스 영향도를 고려해서 정했는데요. 가장 먼저 넌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그런 서비스들부터 마이그레이션해서 숙련도를 올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ML 추론이나 학습 서비스 등 vCPU 사용률이 높은 서비스들을 마이그레이션해서 그라비톤 사용률을 크게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거쳤고요. 그리고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나 하이 어베일러빌리티가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와 미션 크리티컬한 위험한 서비스들을 조심스럽게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로세싱과 관련된 서비스는 레거시 코드가 많고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로써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그 세세한 과정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기술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마이그레이션 난이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고나 러스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다른 언어로 된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가 적어서 툴체인 설정만 잘하면 마이그레이션의 공수가 거의 들지 않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JVM 언어들은 난이도를 중간으로 했는데요. JNI라고 해서 JVM 언어에서 C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티 같은 라이브러리들은 더 높은 성능을 위해 JNI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ARM64는 JNI를 지원하지 않고 자바로 된 구현체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러면 성능이 크게 떨어져서 마이그레이션이 어려운 경우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JNI 기술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고 사실 ARM64 지원도 요즘에는 잘 되고 있는 편이라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디피컬트 난이도로 정했습니다. 파이썬은 언어 특성상 C 익스텐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의 ARM64 지원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언어 자체의 성능도 꽤 느린 편이라서 그라비톤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면 그 체감되는 정도도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퍼커넥트 서버들을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난이도는 어떨까요? 하이퍼커넥트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 난이도를 설명드리기 위해 저희 프로덕션 서버들이 사용하는 언어 비중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자바와 코틀린 등 JVM 언어들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 1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사실 파이썬 이외의 언어들은 그냥 파이프라인만 수정하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해봤자 네티 버전을 올린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문제는 파이썬 서버들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로 파이썬 서버들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지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들 말고도 더 많은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릴 수는 없어서 제일 재밌고 유용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매칭 알고리즘에 관여하는 ML 서버이고요. 두 번째는 레거시 코드가 좀 많이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 첫 번째는 아자르 서비스에서 더 나은 매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ML 서버에 대한 사례입니다. 매칭은 저희 아자르 서비스에서 핵심 기능인데요. 유저들이 매치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보내면 매치 서버는 그거를 큐에 넣고 주기적으로 매칭마다 유저들 조합별로 점수를 계산해서 유저들을 연결해 주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ML 서버는 이 과정에서 점수를 매기는 파이썬 서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점수 매기는 로직은 주기적으로 매칭마다 실행되는 특성이 있어서 응답 속도가 정말 빨라야 하는데요. 과연 그라비톤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도 처리 속도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별 다른 조치 없이 프로덕션 트래픽을 재현하여 로드 테스팅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바처럼 그라비톤에서 전체적인 레이턴시가 약 2배가량 증가하여 크게 나빠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처리 속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이그레이션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왜 느려진 걸까요? 이어서는 저희 ML 서버가 그라비톤에서 성능이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알아내기 위한 CPU 프로파일링 방법과 그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른 최적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CPU 프로파일링 방법부터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파일링 방법을 정리한 장표입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썬은 C 익스텐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C 프로파일러와 파이썬 프로파일러를 모두 사용해야 프로파일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C 프로파일러만 사용해서는 파이썬 프레임 정보를 알 수 없고 파이썬 프로파일러만 사용해서는 C 익스텐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퍼프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리눅스용 C 프로파일러이고요. 그 다음 큐베시텔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의 파드 이름과 네임스페이스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플레임 그래프를 생성해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인스트루먼트는 에이싱크를 지원하는 파이썬 프로파일러입니다. 이어서 퍼프로 프로파일링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프는 정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리눅스 프로파일러인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를 써서 샘플들을 녹화하고 외부 도구를 이용해서 플레임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간단하게 퍼프탑을 이용해서 실시간 프로파일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프로파일링을 수행하기 전에 퍼프탑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맨 위에 표시된 pyeval frame default라는 함수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시되는 오브젝트 emalloc 메모리 할당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파이썬 서버기 때문에 eval frame default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메모리 할당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메모리 얼로케이터 알고리즘을 교체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벤치마크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제2 에멀록을 RA 에멀록 컴프와 함께 사용했을 때 P99 레이턴시가 약 20%가량이나 향상되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제가 같이 사용한 에멀록 컴프는 저희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사용량이 명시되어 있어서 OS에 페이지를 되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로직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치로 P99 레이턴시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평균 응답 속도는 여전히 요구사항에 못 미쳐서 좀 더 제대로 최적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 저는 퍼프 레코드를 이용해서 샘플들을 녹화한 다음 파이어폭스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퍼프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파이어폭스 프로파일러는 원래는 웹브라우저 퍼포먼스 데이터를 보여주는 시각화 도구인데 퍼프 레코드로 녹화한 파일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웹앱이라 설치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분석을 시작할 수도 있고 원하는 구간만 분석할 수 있는 등 그 UI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석 결과를 보시면 부동소점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과 베이스 64 그리고 넘파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압축 알고리즘을 제외하면 함수 이름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서 살짝 놀랐습니다.
이제 각각이 뭐 하는 함수인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 설명드릴 텐데 우선 베이스 64부터 최적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simd.jso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들어보셨을까요?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simd라고 하는 복잡한 CPU 명령어를 사용해서 속도를 개선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베이스 64도 simd를 이용해서 속도를 개선해주는 파이베이스 64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빌트인 모듈 베이스 64와 사용법이 완전히 똑같아서 임포트 문만 바꿔줘도 굉장히 잘 동작하고 속도는 4배 가량이나 빨라서 적은 공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프로파일링을 해보셨을 때 제이슨이나 베이스 64 같은 시리얼라이제이션 함수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면 심드를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넘파이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프로파일링 결과에서는 mapIterGet과 하프플롯에 관한 함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는데요. mapIterGet 함수는 fancy indexing이라는 기능의 구현체에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fancy indexing은 numpy 어레이를 다른 numpy 어레이의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때 인덱스 어레이의 타입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으면 성능을 2배까지도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원래 코드에서는 32비트 인트 타입을 인덱스 어레이의 타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링 결과를 보고 numpy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니 그라비톤에서는 64비트 인트 타입을 사용해 주어야 최적화된 분기로 빠져서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개발자분께서는 다른 이유보다도 인트 32가 더 빠를 줄 알고 사용해 주셨던 것이라서 인트 64를 사용하도록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16비트 부동소수점 연산에 대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비톤 프로세서에서는 플로트 16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플로트 16을 사용했을 때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 부동소수점 타입으로 간단한 연산을 하는 벤치마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32비트 부동소수점을 사용해서 연산했을 때와 16비트 부동소수점을 사용해서 연산했을 때 1% 미만의 미미한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추가로 중간에 보시면 형변환을 추가로 수행하는 벤치마크도 수행을 했는데요. 형변환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 시간이 최대 4배 이상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변환 오버헤드가 생각보다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 없이 16비트 부동소수점을 쓰면 더 빠를 줄 알고 개발자분께서 사용해 주셨던 것이라서 플로트 32를 사용하도록 해서 형변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레벨에서도 최적화를 하기 위해 kubectl 플레임 그리고 파이인스트루먼트와 같은 프로파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 서비스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자께서 파이썬 레벨의 최적화는 평소에도 열심히 수행해주고 계셨고 그렇다 보니 파이썬 레벨에서는 고칠 부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향이 꽤 컸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코드가 async IO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었는데 서비스 특성상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 이벤트 루프가 자꾸 블로킹되었고 그것이 성능 악화를 증폭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CPU 바운드 태스크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따로 분리해서 이벤트 루프를 블로킹하지 않도록 리팩터링해서 최적화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최적화 방법은 저희 기술 블로그를 통해 소개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이퍼 커넥트 기술 블로그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서비스 최적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기존에는 인텔에서 P50 레이턴시가 47ms, P99 레이턴시는 90ms였는데요. 최적화 적용 결과 인텔 노드 기준으로는 P50 레이턴시가 39ms로 약 13% 좋아졌고 P99 레이턴시는 70ms로 약 23%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그라비톤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도 P50 레이턴시가 47ms 그리고 P99 레이턴시는 65ms로 최적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더 좋은 성능과 비용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라비톤을 위한 파이썬 서버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편리한 프로파일링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 프로파일링이 쉬워졌기 때문에 성능 때문에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을 주저하고 계셨다면 꼭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인 레거시 코드가 좀 많이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신규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중에 있어서 아직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이 신규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유지 보수를 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있어서 ARM64로 빌드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워크로드들을 모두 마이그레이션 하고 보니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떴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라비톤 노드에 자리가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괜찮은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있어서 에뮬레이터를 활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하자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에뮬레이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고 계신 장표는 각 방법에 따른 작업 공수와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전 장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코드 수정을 통해 네이티브 그라비톤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성능은 제일 좋았을 테지만 작업 공수가 너무 커서 ROI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뮬레이터를 잘 이용하면 꽤 합리적인 공수와 성능으로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QS를 이용한 방법부터 제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QS라고 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QEMU라고 하는 에뮬레이터를 시스템에 등록해서 그라비톤에서 인텔용 바이너리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닛 컨테이너를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 그라비톤 인스턴스에서 AMD 64 도커 이미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는 다른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명령어를 번역해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나빠진다는 단점이 있고 실제로 실행 시간은 2에서 8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도 웬만하면 에뮬레이터 사용은 지양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성능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레거시 서비스들에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공수를 크게 들이지 않고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4배나 늘어났더니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렇다면 QEMU가 아닌 다른 에뮬레이터를 사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박스64라고 하는 인텔 64비트 프로그램을 ARM64에서 돌리기 위한 전용 에뮬레이터로도 마이그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 에뮬레이터는 가능하면 ARM64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해서 정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다른 경우 호환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호환성 이슈를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넘파이에서 사용하는 fmaxl과 fminl이라는 그 함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했었는데요. 에뮬레이터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그 정보를 추가해주니 말끔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방법은 QS에 비하면 굉장히 번거롭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행 속도가 네이티브 그라비톤에 가깝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에뮬레이터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는 에뮬레이터로 마이그레이션하면 꽤 합리적인 공수와 성능으로 그라비톤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ROI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주저하고 계셨다면 에뮬레이터를 한번 고려해 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2022년 4월부터 시작된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의 대여정은 2024년 3월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운영하고 계신 워크로드가 많다면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획해서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라비톤은 지금도 성능이 나쁘진 않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또 무엇보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훌륭한 프로세서입니다. 앞으로 그라비톤 새로운 세대 출시가 너무 기대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더 많은 벤더사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ARM64 아키텍처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발표가 여러분의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 여정에 도움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하이퍼 커넥트에서 말씀 주셨던 그라비톤 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그라비톤 전환을 예정하고 계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AWS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환을 위한 기술 가이드 백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링크에 보시는 저런 사이트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라비톤 전환에 대한 그런 기술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은 사실 그라비톤 인스턴스로의 전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 그리고 EC2에서 직접 개발하신 운영 코드들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옮기기가 정말 쉽습니다. 근데 EC2에서는 고려를 하실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이퍼 커넥트의 사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고려 사항들을 가지고 계셨던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백서 외에도 그라비톤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신 그라비톤 4 인스턴스도 미리 보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능 이슈가 있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